전화벨이 울렸다. 깜짝 놀랄 만큼 컸다. 받아봐. 얼른. 기진 언니가 재촉했다. 아무리 꼬맹이지만 집주인이 있으니 선뜻 전화기를 들지 못했다. 나는 놀란 얼굴로 전화기와 언니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다. 답답했던지 언니가 전화기 앞으로 갔다. 잠시 망설인 뒤 가만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 뒤로 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듣기만 하다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문을 걸어 나갔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경 작가님의 사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작품은 브런치북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 수상작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소설가 이경은 2007년 김유정 소설문학상으로 등단했습니다. 2008년 세계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표범기사, 비둘기에게 미소를, 장편소설, 소원을 말해줘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장편소설 이렇게 바삭한 카사바칩을 문학동네에서 출간했습니다. 이경 작가는 한때 저와 문학을 나누었던 문우이기도 합니다. 후배이지만 소설을 아주 잘 쓰지요. 작품을 읽는 내내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바삭한 카사바칩 장편소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작품을 들으시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1. 재봉틀 앞을 서성였을 뿐인데 브라더 미싱. 엄마의 재봉틀은 의자에 앉아 발판을 젓는 발틀 재봉틀이었다. 검은 몸체를 휘감은 황금 문양. 발판을 향해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철제 다리. 브라더 미싱은 뒤늦게 장만한 엄마의 혼수였다. 살뜰히 살림살이를 챙겨줄 친정어머니도 안 계셨지만 그럴 경황도 없었다. 혼담이 오가고 날이 잡히기까지 엄마는 울렁이는 가슴을 몇 번 부여잡은 게 전부였다. 꼭 멀미를 하는 것 같았다. 엄마의 핸드백에서 연애 편지가 발각되자 오라비는 마을의 소문이라도 퍼질까 서둘러 남자 집에 먼저 혼담을 넣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으로 시작되는 편지를 몰래 넣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지만 오라비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다. 엄마도 몰랐으니까. 친구들이 모인 밤 거무스레하고 두툼한 입술로 솔솔솔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를 부르던 청년을 떠올릴 새도 없었다. 그가 가까스로 음정을 찾아가는 동안 엄마는 자신의 검은 구두를 떠올렸을 뿐이다. 발등에 끈이 있고 코가 둥근 여학생 구두를 신은 것이 왠지 촌스럽게 느껴졌다. 혼담이 아버지에게 간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엄마에게 반한 아버지가 친척 아주머니를 졸라댔던 것이다. 친척 아주머니는 연애 편지 사달이 나자 오라비 귀에 슬쩍 아버지의 이름을 흘린 게 전부였다. 오라비의 여동생 사랑은 유난했다. 어린 나이에 모친을 잃고 새어머니 아래서 자랐던 남매였다. 오라비는 쌀 2섬을 지고 재를 2개나 넘어 장터에 가서 원피스를 사다 입혔다. 버선도 못 씻는 아이들이 흔했던 시절 원피스를 입고 다녔던 엄마는
인근에서 단연 돋보였다. 애지중지 돌봤던 동생을 반강제로 보내다시피 했으니 우라비 마음도 오죽했겠나 싶다. 엄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면사포를 썼다. 화장대도 없이 장롱 한쪽에 이부자리만 겨우 갖춰 서울에 있다는 시집으로 들어갔다. 며느리의 단출한 혼수를 맞은 시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비난한 살림살이를 마주한 며느리나 서로 민망한 대면이었다. 중매쟁이가 장차 사돈될 리가 소문난 알부자라고 양쪽 집을 오가며 바람을 넣은 건 나중에야 알았다. 얼마 뒤 엄마는 가지고 있던 돈을 헐어 브라더 미싱을 월부로 들였다. 그제야 조금은 떳떳할 수 있었다. 엄마가 결혼한 1960년대 후반은 무려 20여 종류의 국산 재봉틀이 생산되던 시절이었다. 일제 부품을 조립해 드레스 미싱과 다이얼 미싱 등을 만들었다. 재봉틀 수리 비용이 1만 원가량, 섬유공장 직원 월급이 2만 원이었으니 재봉틀은 큰맘 먹지 않으면 마련하기 어려운 살림살이였다. 일제 브라더 미싱은 국산 재봉틀보다 훨씬 더 비쌌다. 할머니는 브라더 미싱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의 친할머니는 아들 둘을 홀로 키워낸 분이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일어나기 한참 전 돌아가셨다. 이웃잔치에 불려갔다 토끼 고기를 대접받고는 급체에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홀로 남은 할머니는 전쟁통에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한강 다리를 건넜고 전쟁이 끝난 후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살림살이가 변변할 리 없었다. 식구 수대로 밥그릇, 국그릇, 냄비 하나, 솥 하나가 전부였다. 며느리가 들여온 재봉틀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브라더 미싱은 어울리지 않은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낡은 한옥마루에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브라더 미싱이 어머니의 시집살이까지 순탄하게 만들어주진 않았다. 매운 시어머니 아래서 내리 아이 셋을 낳고 시동생까지 장가를 보냈다. 그러느라고 실만 낄 줄 알면 반은 다 된 거라는 재봉질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재봉틀 앞에 제대로 앉아보지 못한 것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아들 둘이 장성했는데도 할머니는 평생을 그랬던 것처럼 집안일, 바깥일 할 것 없이 한시도 손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의 재봉틀이 마루 한 구석에서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동안 아버지의 불도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닦았다. 건설 경기에 한창 불이 붙던 때였다. 청계천 작업장에서 해를 못 본 청춘들의 얼굴이 파리하게 발해가던 시절이기도 했다. 어린 시다들이 일하던 좁은 작업장에서 미싱은 잘도 돌았다. 낡은 한옥에서 말끔한 양옥으로 이사간 날 엄마는 제일 먼저 거실 한가운데 재봉틀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야말로 재봉틀 앞에 앉아 우아하게 발판을 저으며 앞침 하나 식탁보를 만들어 볼 차례였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지인이나 정윤이가 재봉틀 앞에 앉아 한가로이 발판을 젓는 모습은 강물에 노를 저어가는 뱃놀이와 다르지 않게 보였다. 드디어 널찍한 거실이 생겼으니 이제 재봉틀 앞에 앉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엄마는 마른 수건에 낙화생 기름을 발라 정성껏 재봉틀에 윤을 냈다. 오이실 조절기와 실채기를 걸쳐 어찌어찌 바늘까지 실을 깨긴 했지만 발틀을 움직이는 순간 번번이 실이 끊겼다. 그러기를 수십 번 엄마는 한 땀도 박지 못한 채 재봉틀에서 손을 뗐다. 다음번엔 기어이 해내리라 다짐하면서. 하지만 그 재봉틀은 끝내 엄마의 강가로
노저 가지 못했다. 이사 간 지 3일 만에 불이 난 것이다. 엄마와 할머니는 충격에서 기어나와 채만 남은 집터를 뒤졌다. 간신히 건져낸 살림살이 중엔 브라더 미싱도 있었다. 불은 세를 준 문간방에서 시작됐지만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새 집을 짓느라 불도저를 팔았다.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슈퍼를 인수해 부부가 함께 매달렸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엄마가 다시 재봉틀 앞에 앉게 된 것은 10여 년 뒤였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 집안 살림에도 여유가 생겨 더 이상 슈퍼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엄마는 이번에도 실을 제대로 깨지 못했다. 고장난 게 아닌가 싶어 수리점에 가져다 줬지만 멀쩡하다는 소리만 들었다. 수리기사는 엉뚱하게도 재봉틀에 발판을 떼고 손잡이를 돌리는 손 재봉틀로 개조하라고 권했다. 신형 재봉틀은 전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였다. 엄마는 뭐라도 바꿔야 했다. 한 땀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었으니까. 재봉틀은 말쑥한 상자에 담겨 집으로 배달됐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리점에서 배운 대로 재봉틀에 실을 깨었다. 이번에도 실은 맥없이 끊어졌다. 아무래도 실을 거는 방향이나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뭔가 잘못됐는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재봉틀 앞에서 몇 번 더 서성였을 뿐인데 시간은 훌쩍 지났다. 아버지가 의암으로 돌아가시고 몇 해 지나지 않아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자식들도 모두 분가하고 어머니는 홀로 집을 지키고 있다. 여전히 거실 한쪽에는 미련처럼 브라더 미싱이 놓여 있다. 엄마가 그 세월을 살아내는 동안 청계천의 미싱 시다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지금은 창신동으로 들어가 그 골목의 주인이 됐다고들 한다. 동대문에서 팔리는 옷 대부분이 창신동에서 만들어진다. 그곳에는 아직도 재봉틀이 돈다. 엄마가 한 땀도 제대로 박지 못하는 동안 청계천의 미싱도 엄마의 세월도 잘도 돌아간 것이다. 이 마지막 마중물 수동 펌프. 대여섯 살부터 10살 무렵까지 우리 삼남매는 종종 애갓집에 맡겨졌다. 대가족에 둘러싸여 자란 엄마는 집안 어른들이 손을 보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시집살이에 2살 터울로 연이어 태어난 아이 셋을 돌보는 일이 고되기도 했을 것이다. 낯가림이 심한 나는 다른 집에 보내지는 게 싫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재밌는 일이 따글따글 하다느니 5이나 되는 애사촌 오빠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느니 엄마 말에 매번 넘어가 순순히 시외버스에 올랐다. 서울에서 유학 중인 친척 오빠를 따라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탄 후에야 마을러기에 도착했다. 멀미에 시달리느라 셋 다 기진맥진한 채였다. 양쪽으로 미루나무가 까마득히 솟은 하얀 신장로를 따라 걷다 보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보였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아이들이 막 도착한 서울내기들을 내려다봤다. 느티나무를 지나 왼쪽 길로 접어들면 안채와 사랑채, 뒤채에 널찍한 텃밭까지 딸린 기와집이 나왔다. 애갓집이었다. 애갓집 마당은 풀포기 하나 없이 한 방향으로 말끔히 빗질돼 있었다. 쌀이 빗자루 지난 자리가 소낙비 그은 것처럼 남았다. 애할아버지 솜씨였다. 애할아버지는 농한기에도 집 안팎을 부지런히 건사했다. 정갈한 마당 가운데 수동 펌프가 있었다.
무쇠로 된 둥근 몸체와 긴 손잡이, 기역자로 꺾인 토출구가 달린 수동 펌프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펌프 옆 놋대엔 을의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준비돼 있었다. 물 종지에 마중물을 붓고 빠르게 펌프질하면 크륵크륵 공기압 차는 소리가 들리고 곧 지하수가 쏟아졌다. 에발로 늠름하게 선 수동 펌프를 마주하면 그제야 나는 지루하고 고단한 여정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동시에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야만 한다는 막막한 기분에 휩싸이곤 했다. 다섯 오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은 막내 오빠뿐이었다. 첫째 오빠는 서울로 유학가 아예 얼굴을 볼 수 없었고 고등학생인 둘째 오빠는 동이 트자마자 깔끔하게 교복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다. 셋째 오빠와 넷째 오빠는 한창 친구들과 쏘다닐 나이였다. 애할아버지와 애삼촌, 애숙모, 막내 애삼촌은 농사일과 집안일에 바빴으니 우리와 놀아줄 사람은 막내 오빠뿐이었다. 햇볕에 까맣게 그을은 막내 오빠는 불쏘시개를 들고 신발에 불을 붙인다며 불어 우리를 쫓아다녔다. 애들 땅 따먹기 놀이에 애써 우리를 끼워주기도 했다. 간혹 애할아버지가 쌈짓돈을 내주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구멍가게로 데려간 것도 막내 오빠였다. 낮 동안 그렇게 쏘 다니고도 새벽녘이면 나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누군가 놋대야로 맹렬하게 쏟아지는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둘째 오빠였다. 방학 중에도 오빠는 동트기 전 집을 나섰다. 나는 언젠가 둘째 오빠가 큰 오빠를 따라 도시로 갈 거라 여겼다. 늘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셋째와 넷째, 막내 오빠들과는 달랐다. 어딘가 날이 서 있고 홀로 몰입해 파고드는 데가 있었다. 집안의 기대를 안고 어릴 적 집을 떠난 장남과는 달리 둘째 오빠는 고등학생이 되도록 아직 집을 떠나지 못했다. 그래서 오빠는 새벽마다 악착같이 집을 나서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은 쿠루룩 푸, 쿠루룩 푸 푸 공기가 맥없이 빠지는 소리가 계속됐다. 겨울이었다. 파이프가 얼어 제대로 펌프질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수가 없는지 오빠는 펌프 손잡이를 쉬지 않고 콱콱 눌러댔다. 잠은 이미 달아나 버렸다. 저러다 언제 지화수가 솟구칠지 몰라 괜스레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다. 오빠는 부엌을 몇 번이나 오가며 마중물을 붓고 작두처럼 생긴 손잡이를 허공에 저었다. 어두컴컴한 마당에서 손잡이의 무게 중심을 얹고 너를 뛰듯 사뿐사뿐 두 발로 땅을 차고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꽝꽝 언 파이프를 뚫고 물은 좀처럼 터져 나오지 않았다. 아침에 잠을 깼을 땐 해는 중천에 떴고 그날 또 집에는 막내 오빠뿐이었다. 막내 오빠는 썰매를 들고 우릴 강으로 데려갔다. 썰매는 우리에게 넘겨주고 오빠는 스케이트를 신었다. 그리곤 순식간에 강 하구 쪽으로 사라졌다. 언니와 남동생은 썰매를 제법 잘 지쳤지만 나는 뒤뚱거리다 넘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다 살얼음이 껴있는 강 한 복판까지 갔다. 하필 그때 왜 그게 궁금했는지 모를 일이다. 살얼음 위에 한 발만 살짝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얼음이 꺼지고 나는 뿌그르르 강물 아래로 가라앉았다. 물풀들이 머리 위로 산발처럼 흩어졌다. 강바닥에서 뿌연 진흙이 피어올랐다. 어프 어프 몇 차량가 물 위로 솟아올랐다. 얼음장 위로 혼비백산한 막내 오빠가 바람처럼 날아오르는 게 보였다. 밤새 고열에 시달렸다. 화장실에 갈 수 없어
방에 요강을 갖다 놓았지만 거기까지 기어갈 힘도 없었다. 막내 오빠가 요강까지 업어다 줬다. 온돌방엔 군불을 사정없이 떼서 뜨끈하다 못해 뜨거웠다. 무거운 솜이불까지 덮고 나는 땀을 뻘뻘 흘렸다. 그날 밤 꿈속을 휘저은 것은 수동 펌프에서 얼음알갱이처럼 쏟아져 나오는 물보라였다. 펄펄 끓는 이마 위로 차디찬 물줄기가 흠뻑 쏟아지길 꿈에서도 간절히 바랐다. 이튿날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홍곤한 잠에서 빠져나오듯 나는 막내 오빠에게 업혀 애갓집을 빠져나왔다. 마지막으로 애갓집을 찾았을 땐 결혼하고 아이도 낳은 후였다. 반질반질 윤나던 대청마루는 거친 결을 드러냈고 사랑채와 뒤채는 쓰는 사람이 없어 개개한 느낌마저 들었다. 담장을 따라 다복이 올라왔던 쑥이며 달래며 갖가지 나물들은 흔적도 없었다. 애숙모도 돌아가시고 이삼촌 혼자 남아 계셨다. 오빠들도 하나둘 집을 떠난 지 오래였다. 마당의 수동 펌프는 그대로였다. 붉은 녹을 뒤집어 쓴 채 무쇠팔을 잔뜩 움츠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늘 마중물을 담아놓던 롯대야는 사라지고 없었다. 3. 심지 태우기. 석유 풍로. 풍로 고쳐요. 심지 갈아요. 저녁밥 짓는 골목. 아이들보다 먼저 부엌으로 찾아드는 소리가 있었다. 풍로를 고치는 기술자들이 기름통에 난 구멍을 때우거나 심지를 갈아주며 골목골목 누비는 소리였다. 식구들의 삼시세끼는 석유 풍로 위에서 끓었다. 심지를 돌려 밀어 올린 후 성냥불을 붙이면 주황색 동그라미가 서서히 올라오고 매캐한 석유 냄새가 퍼지면서 푸른 불꽃이 일었다. 엄마와 할머니는 하나뿐인 화구에 밥솥이며 찌개 냄비를 차례로 올렸다. 밥솥이 먼저 냄비나 프라이팬 순이었다. 부엌에서 풍기는 석유 냄새는 이제 곧 입맛 도는 한상이 차려진다는 신호였다. 우리 집 부뚜마구에 놓인 석유 풍로는 후직하였다. 집집마다 한일, 3M, 내셔널, 삼익 등이 하나씩은 놓였다. 한 대 가격이 5,0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쌀 2가마와 맞먹었다. 도시 서민들을 연탄 아궁이에서 해방시킨 최신 취사 설비였으니 적잖은 가격에도 잘 팔려나갔다. 불이 붙되 잘 타지 않는 성면 심지는 획기적인 물건이었다. 발암물질인 성면에 매 끼니를 끓인 걸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지금에 와서 뭘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엄마가 결혼한 60년대 후반부터 한창 아이들을 키운 70년대까지 전기 밥통이며 텔레비전, 냉장고, 다리미 등 새로 쏟아져 나온 가전제품들이 즐비했다. 논밭이 펼쳐진 시골에서 서울로 시집온 엄마는 그것들이 얼마나 탐났을까. 엄마는 믹서나 카세트 라디오 같은 것들을 사들이기 위해 한동안 투쟁해야 했다. 그것 없이도 잘만 살았다는 할머니와 아빠를 설득하긴 쉽지 않았다. 엄마는 노선을 바꿨다. 낭비벽이 있다는 비난을 듣느니 몰래 들여와 숨겼다. 아무도 모르게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개를 묻었다. 맘 놓고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구석구석 숨겨놓은 세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식구들의 비밀을 적어도 하나씩은 알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내 앞에서 애써 숨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존재감 없는 아이일수록 주변의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중 부뚜막에 붙어있는 걸 가장 좋아했다. 된장 뚝배기를 풍로 위에 올려놓은 사이 어느새 나무를 묻히고 또 마당에 묻은 김치독에서 배추김치나 동치미를 꺼내오는 엄마의 젠 손놀림을 보는 게 좋았다. 석유 냄새가 몸에 좋지 않다고 엄마는 한사코 나를 쫓아내려 했다. 가끔 엄마가 허둥지둥 부엌을 나가는 날이 있었다. 그런 날은 어김없이 풍로에 석유가 떨어진 날이었다. 석유가 심지를 타고 올라오지 않아 아무리 성냥을 그어도 불이 붙지 않았다. 그럴 때 엄마는 할머니를 향해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필 밥할 때 석유가 떨어진 건 난처한 일이지 그리 큰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는 듯이. 할머니는 그런 일에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언제까지나 그냥 넘기진 않았다. 한 번씩 매섭게 혼을 냈기 때문에 불시에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해야 했다. 엄마가 기름집에서 석유를 받아오면 할머니가 고무 호스를 입에 물고 푸푸 소리를 내가며 기름통에 석유를 넣었다. 할머니의 쪼글쪼글한 볼이 푸푸 소리와 함께 홀쭉해졌다가 부풀기를 반복하는 동안 기름통의 석유가 그득 채워졌다. 석유의 양은 보통 3대 분량이었다. 기름통을 가득 채우면 보통 4일 정도 쓸 수 있었다. 그건 3일째 되는 날부터 기름통을 잘 살펴야 한다는 뜻이었다. 엄마, 석유는 어디서 나와? 석유 냄새에 취해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멀고도 더운 나라. 사우디라고 하더라. 풍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엄마가 대답했다. 엄마는 풍로에서 이는 푸른 불꽃을 바라보며 꽃다운 시절을 흘려보내는 중이었다. 사우디라면 문간방에 새들어 사는 동재 아빠가 갔다는 곳이다. 동재 아빠는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에 갔구나. 밥을 지을 때마다 나는 석유 냄새는 사우디 냄새였구나. 동재네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양옥집을 지어 이사 간다고 했다. 나도 사우디로 가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돈을 벌면 풍로에 석유를 그득그득 채워놓으리라. 번쩍이는 가전제품을 잔뜩 사서 엄마에게 안겨주리라. 어느 봄날 엄마는 살림장만 비밀 개원들과 나들이를 갔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7을 한 집에 모아놓고 큰맘 먹고 꽃놀이를 간 것이다. 곧 돌아올 거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여기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한 다음 엄마들은 대문을 나섰다. 우리들은 마당에서 사방치기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며 엄마들을 기다렸다. 초저녁이 되도록 아무도 나들이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슬슬 배가 고팠다. 어떤 아이가 엄마들 또 돌아오면 배가 고플 때니 부침개를 해놓자고 했다. 집주인 아이가 밀가루를 꺼내고 김치도 내왔다. 밀가루 봉지를 열자마자 하얀 가루가 펑 날렸다. 밀가루에 물을 붓고 프라이팬도 찾았지만 풍로에 불을 붙이는 게 문제였다. 풍로에 불을 붙이다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주의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여간 겁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곧 돌아올 엄마들을 위해 용기를 냈다. 우리 중 제일 큰 애가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그었다. 둥근 심지에 주황색 동그라미가 뜨고 푸른 불꽃이 올라오자 환호성을 질렀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질퍽한 반죽을 붓는 순간 그 집 아주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엌에 들이닥쳤다. 애들만 있는 집에 석유내가 진동했으니 놀란 건 당연했다. 부엌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릇들은 아무렇게나 뒹굴었고 부뚜막은 온통 밀가루 범벅이었다. 게다가 불 켜진 석유 풍로라니 아주머니는 불이 나게 풍로에 불부터 껐다. 엄마들은 어쩔 줄 몰랐다.
아이들을 한 집에 몰아놓고 시간을 끈 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랄 순 없었다. 모두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황망함과 분노를 누그러뜨릴 누군가는 필요했다. 그때 엄마들 중 한 사람이 튀어나왔다. 다름 아닌 우리 엄마였다. 갑자기 내 팔을 잡아 끌더니 빗자루로 종아리를 후려치는 게 아닌가. 그 자리엔 언니와 동생도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엄마에겐 내 말을 들어줄 생각 따윈 없었다. 엄마의 기세에 눌려 다른 엄마들은 각자 아이를 데리고 슬금슬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나는 사우디에 간다는 꿈을 버렸다. 사우디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와 엄마를 가져다 주겠다는 기특한 결심도 석유 풍로의 다 다른 심지처럼 사라졌다. 어린 시절의 꿈이 대개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지만 그처럼 극적으로 종말을 고한 꿈도 드물었다. 4. 일제 문구점. 학교 앞 문방구. 일제 문구점이 그 문방구의 본래 이름은 아니었다. 푸른 비닐 차양에 검은색 페인트로 문방구 일체 문구점이라 쓰였는데 문방구 앞에 빨간 돼지 저금통과 훌라후프를 걸어놓은 바람에 일체 문구점만 보였다. 일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뭐든 일체 문구점으로 사러 갔다. 일체 문구점을 찾기 위해 굳이 간판 같은 건 볼 필요도 없었다. 출입구 옆에는 난쟁이 전자오락기 세대가 나란히 놓여있고 딱지며 쫀득이, 사탕, 검은 고무줄, 플라스틱 물총, 방울머리핀 같은 것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마치 문방구 안이 너무 좁아 비난 나온 것처럼 그것들은 출입구 옆에 바글바글 모여있다. 나 같은 꼬맹이들을 낚아챘다. 문방구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찬란하게 빛났다. 가판대 위에 누워있는 왕자표 크레파스와 요술전사 꽃분이 종합장, 스케치북에 그려진 무수한 별과 하이라이트가 무지갯빛을 쏟아냈다. 색색의 구슬과 공깃돌이 가득 찬 유리 항아리 2개는 눈부실 지경이었다. 책장과 천장 사이에는 조립식 장난감 박스가 빈틈없이 박힌 채 아우성 치고 있었다. 정말 우리가 찾는 건 그곳에 다 있었다. 일체문구점이 가장 바쁠 때는 등교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모양자 찾는 날엔 모두 모양자만 찾았고 색종이와 풀을 찾는 날에는 또 그것만 찾았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미리 내다 놓으면 좋으련만 주인 아저씨는 항상 허둥댔다. 교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지면 아이들은 한꺼번에 아저씨에게 동전을 내밀고 물건을 집어갔다.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도 아저씨는 그저 손만 벌리고 서 있었다. 한 차례 아이들이 휩쓸고 간 다음에야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느릿느릿 주었다. 아저씨는 노총각이었다. 언제 봐도 검은 빈 소매에 후줄근한 건빵 바지를 입고 있었다. 겨울에도 민소매 위에 군인들이 입는 얼룩 점퍼를 하나 걸칠 뿐이었다. 뒷주머니엔 항상 쌍절곤이 꽂혀 있었다. 손님이 뜸한 시간엔 문방구 밖으로 나와 날랜 솜씨로 쌍절곤을 휘둘렀다. 그럴 땐 제법 활기차 보이기도 했다. 엄마는 문방구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전자오락기에 들러붙어 알록달록한 불량식품을 쭉쭉 빨아대는 꼬맹이들이 좋게 보일 리 없었다. 가끔 애를 잡으러 온 아줌마들이 아저씨에게 잔소리하기도 했다. 코 묻은 돈을 빼가려고 별걸 다 갖다 놓는다면서. 아저씨는 뒷주머니에 쌍절곤을 축 늘어뜨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곤 했다. 너도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자꾸 거기서 얼쩡거리면 혼날 줄 알아. 엄마는 내가 전자오락을 하거나 불량식품을 먹으려고 문방구에 들락거리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다. 거긴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었다. 얼마 전 공책을 사러 갔을 때 알게 됐다. 문방구엔 아무도 없었다. 어디서 쌍절곤을 정신없이 돌리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아저씨는 오지 않았다. 아저씨! 아저씨! 안쪽을 향해 목을 빼고 소리 질렀다. 빨리 공책을 사서 숙제를 해야 했다. 잠깐만, 잠깐만. 아저씨는 문방구 깊숙한 곳에서 쪽문을 열고 나왔다. 안채로 통하는 문이었다. 문틈으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따라 들어왔다. 새털처럼 보드라운 털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야, 고양이다. 아저씨가 키우는 거예요? 아니, 도둑고양이야. 그런데 왜 여기서 키워요? 어, 그렇게 됐어. 들어와서 구경할래? 아저씨가 쪽문을 살짝 열어줬다. 마당으로 이어진 통로 한쪽엔 연탄 창고가 있었다. 그 안에 고물고물 새끼 고양이가 6마리나 있었다. 얼마 전 어미 고양이가 숨어들어 새끼를 낳았다고 했다. 아저씨는 종이박스 안에 담요를 깔아 고양이 집을 만들어 줬다. 비밀이다. 아이들이 몰려들면 고양이들이 싫어할 거야. 아저씨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줌마들이 도둑고양이를 쫓아낼까 겁을 내는 것 같았다. 나는 방과 후엔 연탄 창고에서 살다시피 했다. 엄마에게 혼난 날에도 고양이를 보러 갔다. 동생과 싸워도 언니와 싸워도 나만 혼나는 게 억울했다. 고양이 털을 쓰다듬고 있으면 울적한 기분이 씻겨나갔다. 아니, 애를 어떻게 꼬드겼기에 날이면 날마다 여기로 오는 거예요? 한참 어미 고양이에게 쫀득이를 먹이고 있는데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아, 아니요. 실은. 아저씨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잔뜩 움츠러들었다. 도망칠 곳도 없었다. 도둑고양이와 같이 있는 걸 알면 혼쭐이 날 것이다. 엄마는 도둑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질색했다. 지금이라도 나갈까? 아냐. 아저씨가 쪽문을 열어줄 리 없다. 고양이들을 지켜야 하니까. 매일매일 용맹하게도 쌍절곤을 돌리지 않나. 아저씨를 믿은 게 잘못이었다. 잠시 후 쪽문이 벌컥 열리고 엄마가 들이닥쳤다. 난 도간에 든 지었다. 아니, 여기 고양이가 있었어? 뜻밖의 엄마 목소리에 화색이 돌았다. 총각, 나 고양이 한 마리만 줘. 요즘 집에 지가 들끓어서 말이야. 글쎄요. 아저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어미 고양이를 바라봤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엄마에겐 허락 같은 건 필요치 않았다. 어미젖을 빨고 있는 새끼 한 마리를 냉큼 집어냈다. 새끼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엄마에게 볼멘 소리를 했다. 엄마는 도둑고양이 싫어하잖아. 어미 고양이에게서 새끼를 훔쳐낸 기분이 들었다. 얘는 집에서 났으니 집 고양이야. 마침 새끼 고양이가 힘없이 울었다. 엄마가 고양이를 달래듯 말했다. 그나저나 거긴 도둑고양이든 집 고양이든 정말 일체 없는 게 없네. 오, 시간의 속도, 괴종시계. 온종일 우리 집엔 나와 개종시계뿐이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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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면하려 해도 길을 막아봐도 시계 소리는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마루에 걸린 괴종시계였다. 멀끔한 시계 얼굴에 태엽 구멍 2개가 콧구멍처럼 뚫려 있고
둥근 추가 단조로운 곡선을 그리며 흔들흔들 시간을 끌고 갔다. 난 심심할 때면 마루에 벌렁 틀어누워 좌우로 움직이는 시계추를 따라 눈동자를 굴리곤 했다. 그러다 보면 절로 눈이 감겼다. 시계는 어김없이 1시간마다 댕댕 종을 쳤지만 시계 소리를 듣고 잠이 깨는 법은 없었다. 시계 소리는 공기처럼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시계 소리가 느려도 너무 느렸다. 며칠 전 할머니가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혼잣말 하던 게 생각났다. 저게 밥 달라고 똑이노 따기노 한다. 똑딱 똑딱 똑띠 못하고 태엽을 감아줄 때가 됐다는 소리였다.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할머니는 시계 양쪽 구멍에 차례로 열쇠를 넣고 더 이상 감기지 않을 때까지 단단히 태엽을 감았다. 너무 조였다 싶으면 시계바늘을 돌려 태엽을 풀었다. 그리곤 시계추 아래 나사로 추의 속도를 조정했다. 시간이 느린지 빠른지 판단하는 건 순전히 할머니의 감이었다. 시계추가 제대로 가는 걸 확인한 다음 깨끗한 헝겊으로 유리문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았다. 그 일은 할머니만이 할 수 있었다. 아빠도 엄마도 괴종시계엔 손대지 않았다. 언니는 신장이 약했다. 날 때부터 그랬던 건지 엄마 말대로 양약을 잘못 먹어 신장이 상한 건지도 모르겠다. 전날 밤부터 고열이 났다. 어른들은 밤새 병원 문 열리기만 초조하게 기다렸다. 날이 밝자마자 엄마는 언니를 이불에 싸안고 병원으로 뛰었다. 얼마나 급했던지 대도루에 놓인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고 뛰쳐나갔다. 아빠도 엄마를 놓칠세라 쌩하니 대문을 빠져나갔다. 러닝셔츠 위에 지색 점퍼만 겨우 걸친 채였다. 윗도리 같은 건 입을 생각도 못했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채비를 마친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동생을 포대기로 들쳐업고 미리 마당에 나가 있었다. 3살배기 걸음을 재촉하느니 허리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업고 뛰는 쪽을 택한 거였다. 녀석은 포대기를 뗀 지 오래지만 시침대고 할머니 등짝에 납작 엎드렸다. 나는 바짝 긴장한 채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어른들은 혼비백산 후다닥 후다닥 뛰어다녔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또렷이 보였다. 아픈 언니를 감싸려 활짝 펼친 이불에서 하얀 미세먼지가 후루루 날리는 것까지, 꽁꽁 싸맨 이불 속 언니의 축 늘어진 눈썹까지 누가 시계바늘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처럼 시간은 느리게 움직였고 나는 그날 아침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식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집이 텅 비었다. 아무도 5살짜리 계집애를 신경 쓰지 않았다. 동생처럼 업고 가지도 기다리란 말도 하지 않았다. 병약한 언니와 남동생 사이 노란 치즈 같은 존재가 나였고 샌드위치 속 조화롭게 뭉개지는 맛, 괴종시계가 댕댕 울렸다. 배가 고팠다. 점심때가 다 돼서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을 어른은 없었다. 어른들은 사라졌다. 나뿐이었다. 여보세요도 준비하지 않고 수화기를 덜컥 들었다. 경이니? 엄마였다. 언니는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했다. 배를 칼로 가르고 아픈 데를 고친다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그 순간에도 시계는 느리게 느리게 가고 있었다. 똑딱 똑딱 시계추를 타고 느릿느릿 유리문을 열고 나와 내 왼쪽 귀를 지나 심장과 창자를 가르고 발바닥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느리게 가다가는 멈출지도 몰랐다. 시계가 제대로 가야
언니는 수술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어른들도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시계 소리가 느릿느릿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할머니도 없는데 시계는 누가 고치나. 나는 괴종시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괴종시계는 내 키 한참 위에 있었다. 발끝으로 서서 아무리 발버둥거려 봐야 소용없었다. 아예 길을 막고 안방으로 들어가 벌렁 누워버렸다. 시계 소리는 문틈으로 들어와 기어이 내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까보다 더 느려진 것 같았다. 언니의 수술은 언제 끝나나? 나는 언제까지 혼자 남게 되는 걸까? 생각할수록 막막하고 배도 고팠다. 생각을 멈추려 방바닥에 두어 팽이처럼 뱅뱅 돌았다. 분침과 시침처럼 두 개의 다리를 활짝 벌려 시간을 내달렸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악! 정강이를 어딘가에 세게 부딪혔다. 의자 다리였다. 화장대 앞에 놓인 등받이 없는 나무 의자. 그래, 의자가 있었다. 의자를 끌고 마루로 나가 시계 아래 놓았다. 벽을 손으로 짚으며 그 위에 올라섰다. 약간 비틀거렸지만 문제없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시계 유리문을 여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다. 태엽 열쇠도 추 바로 아래 있었다. 나는 태엽 구멍에 열쇠를 넣고 드르륵 드르륵 돌렸다. 할머니가 하던 걸 봤기 때문에 문제없었다. 마루에 드러누워 시계 소리를 들었다. 시계는 잘 갔다. 빨라지긴 했지만 너무 빠른 것 같았다. 할머니는 시간이 제대로 맞지 않을 때면 시계추 아래에 있는 나사를 이용해 진자의 길이를 느렸다 줄였다 했다. 진자의 원리까지는 알리 없었지만 시간을 고치는 신용이라도 해보고 싶었다. 다시 유리문을 열었다. 좌우로 움직이는 추를 잡아서 아래쪽 나사를 비틀었다. 추가 아래 위로 움직였다. 추를 올리자 시계 소리가 빨라졌다. 너무 빠른가? 조금 빠른가? 추를 내렸다. 이번엔 아주 약간 느린 것 같았다. 아주 미세한 차이를 찾아 점점 더 시계 소리에 골몰했다. 언니는 수술실에 누워 있었고 나는 어떻게든 시간을 제대로 돌리고 싶었다. 시계는 절대 적당한 빠르기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시간의 적당한 속도를 나는 몰랐다. 손바닥에 땀이 차고 머리도 띵했다. 허기져 어지러웠다. 천장이 핑그르르 돌더니 뒤통수 쪽으로 휙 넘어갔다. 눈을 떴을 땐 방안이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왜 거기서 자고 있냐 물었지만 나도 영문을 몰랐다. 그 시간은 전혀 기억이 없었다. 시간이 폭발해 버린 것만 같았다. 할머니, 언니는?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시간이 폭발한 뒤엔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다. 언니는 꽤 오래 병원 신세를 졌다. 엄마와 아빠도 교대로 병상에 붙들러 있어야 했다. 할머니는 병원과 집을 분주히 오가며 도시락을 날랐다. 그동안 괴종시계는 제가 가고 싶은 속도로 갔다. 난 끝내 시간의 적당한 속도를 알 수 없었다. 6. 영선이 만화방. 영선이를 다시 본 건 까치 만화방 앞이었다. 불량 만화와 불량식품과 불량 청소년들이 고여드는 곳. 어두컴컴한 만화방에서 나와 구멍가게를 향해 뛰어간 아이는 틀림없이 영선이었다. 구멍가게에서 나온 영선이는 곧바로 만화방으로 되돌아갔다. 손에는 담배 한 갑이 쥐어져 있었다. 만화방 미닫이 문을 열다가 말고 멈칫 뒤돌아봤다.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던 날 알아본 것이다.
그 애와 눈이 마주친 건 거의 2년 만이었다. 영선이와 난 같은 반이었다. 아무리 뜯어봐도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이목구비, 또래에 비해 키도 작고 두어 치수도 큰 것 같은 운동화를 질질 끌고 다녔던 영선이. 그 애는 말 한마디를 똑 부러지게 못해 선생님을 답답하게 했다. 또 지각이니? 준비물은 안 가져왔니? 선생님이 다그칠수록 우물쭈물했다. 예, 혹은 아니오를 제대로 못해 혼나기 일쑤였다. 걸핏하면 얼굴이 빨가지는 것도 영선이에겐 불리한 점이었다. 아니요, 말하고 싶어도 벌겋게 달궈진 얼굴은 이미 제 잘못이에요. 자백하고 있었다. 매일 가져와야 하는 색연필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영선이를 떠올렸다. 그 애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분명 거절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영선이는 선뜻 12개짜리 색연필 세트를 내밀었다. 배시시 웃기까지 했다. 우리 반에서 영선이에게 말을 거는 아이는 없었으니까. 수업 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영선이의 책상 위에 색연필이 없다는 걸 단박에 알아봤다. 또 안 가져왔니? 선생님이 다그치기 시작했다. 영선이가 궁지에 몰릴수록 나는 죽을 맛이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영선이는 복도로 쫓겨났다. 수업 내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색연필 몇 개만 빌려도 되는데 멍청하게 한 세트를 다 받아들다니. 준비물을 빠뜨린 건 걔가 아니라 나라고 실토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 나는 양심의 무게에 짓눌러야 했다. 영선이가 말을 붙이면 마지못해 대꾸해 주었고 같이 놀자고 하면 말없이 따라 나섰다. 다음 해 다른 반이 됐을 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드디어 빚을 다 갚은 것 같았다. 그 애가 우리 반에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다. 우연히 마주쳐도 모른 척했다. 다신 죄책감의 그늘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영선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갔는지도 몰랐다. 그 무렵 주변에 새 학교가 문을 열었고 멀리서 등교하던 애들이 단체로 전학 간 일이 있었다. 만화 볼래? 만화방 문을 열다 말고 영선이는 내게 다가와 배시시 웃었다. 사방벽 가득 만화가 널려 있는 곳. 그곳은 강가딘이나 꺼벙이, 로봇집바의 세계와는 달랐다. 까치와 엄지, 마동탁의 세계였다. 삼각관계와 야심과 순정이 있는 곳이었다. 50권이 넘는 이 현세의 애인구단 시리즈물이 벽면 가득했다. 주인공들이 옷만 바꿔 입고 다른 제목을 달고 나온 것이 또 수십 권이었다. 박봉성이라든가 허영만 같은 작가의 시리즈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섣불리 만화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와 새삼 영선이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죄책감에 짓눌렸던 시간들은 달콤한 유혹 앞에 저만치 달아나 버렸다. 만화방을 드나들며 불량 만화를 읽다가 선생님께 걸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선생님은 종례 시간마다 만화방에 가지 말 것을 경고했다. 공짜로 보게 해줄게. 두 번째 유혹은 더 달콤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엔 중고등학생 오빠들과 아저씨들이 만화책에 고개를 받고 있었다. 쫀득이를 뜯는 사이 낄낄 웃는 소리도 들렸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학교 선생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추방을 외치던 불량 만화는 천국의 성서였던 것이다.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화방에 드나들었다. 영선이는 내가 오는 걸 무척 좋아했다. 그 애는 만화방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를 하며 반찬값을 벌고 있었다. 할머니와 둘이 산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심부름을 가지 않으면
내 옆에 꼭 붙어 앉아 함께 만화를 봤다. 아저씨들이 우리가 귀여웠는지 간혹 쫀득이 같은 걸 구워주기도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만화책을 얼마든지 꺼내봐도 돈 달란 소리를 하지 않았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만화방에 들어가다 선생님께 딱 들키고 말았다. 엄마가 학교로 호출됐다. 그날 저녁 나는 죽지 않을 만큼 해초리로 맞았다. 며칠 후 만화방 앞에서 마주친 영선이는 요즘 왜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위에 코가 빨개진 채 맨손에 동전을 꼭 쥐고 있었다. 심부름을 가던 길 같았다. 나는 다시는 만화방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돈도 다 내주었는데. 처음 듣는 소리였다. 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본 만화값을 영선이의 심부름값에서 제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멍청하게도. 정말 멍청하게도. 안 그래도 친구가 없는 영선이었다. 만화방에 드나드는 아이는 불량만화나 불량식품과 매 한 가지였다. 친구가 그리웠던 영선이는 그렇게라도 나를 붙잡고 싶었던 것이다. 잘 가. 한참 또 못 보겠지. 영선이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나는 뛰기 시작했다. 끈질기게 따라붙는 죄책감을 떨쳐내려는 듯이. 7. 이별 전화국. 다이얼 전화기. 우리 집에 전화기가 생겼다. 동네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 그것도 백색 전화기. 그건 오로지 아빠가 우리 동네 통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70년대 전화기는 두 종류가 있었다. 백색 전화와 청색 전화. 청색 전화는 소유권이 전신 전화국에 있었다. 필요 없을 땐 반납해야 했으며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백색 전화는 개인 소유였다. 사고 팔 수 있는 재산 목록 중 하나였다. 백색 전화기를 설치하려면 우선 신청을 해야 했다. 신청을 했다고 순서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추첨을 했다. 당첨은 지금의 아파트만큼이나 어려웠다. 우리 집은 당첨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통장에겐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 출장이 많았던 아빠가 통장 일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다. 민방위 훈련, 야간 둥화, 간제 훈련이 있는 날 노란 완장을 차고 동네를 순찰하는 것 정도였다. 선거인 명부나 전입자 확인 같은 일은 엄마가 처리했을 것이다. 내가 아빠의 완장을 확인한 것은 전화가 개통됐을 때였다. 웬만한 부잣집에도 없는 전화기가 우리 집에 생기던 날 할머니와 엄마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이웃 사람들이 구경 오기도 했다. 나는 덩달아 신났다. 우리 아빠가 벼락 출세라도 한 것 같았다. 10개의 구멍이 뚫린 다이얼 전화기였다. 때르륵 때르륵 번호를 돌릴 때마다 쌍둥이처럼 돌아가던 10개의 투명한 아크릴 구멍. 가운데엔 용건만 간단히 라는 글자와 함께 빈칸이 남겨져 있었다. 우리 집 전화번호를 적어놓는 자리였다. 그래야 이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마당을 서성이다가 전화벨이 울리면 식구보다 먼저 전화기 앞에 바짝 다가 앉았다. 그날 기진 언니도 그랬다. 언니는 동네에서 머리카락이 제일 길었다. 긴 머리 여자에 대해 시대적 로망이 있었던 건지 나 같은 꼬마도 허리까지 머리를 길렀다. 동네 처녀들은 한결같은 스타일이었지만 누구도 기진 언니의 길고 새카맣고 윤이 나는 머리칼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점심 나절부터 언니는 막 감고 나온 젖은 머리칼로 우리 집 마당을 서성였다. 앞집 아주머니가 가끔 엄마를 찾아와 딸 걱정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는 언니가 연애 중인 걸 알고 있었다.
걸핏하면 밖으로 나돌고 밤늦게 술 취해 들어온 적이 있다는 것도, 엉덩이까지 오는 긴 머리카락을 찰랑이며 한밤중에 술 취해 춤추듯 걸어가는 언니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나 같은 어린애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검은 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언니, 기진 언니는 마녀처럼 내 꿈을 휘저은 적도 있었다. 기진 언니가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나는 수도가에 쪼그려 앉아 물장난을 했다. 학교 간 언니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스스로 언니의 신장은 무사했다. 시간이 지나며 찬찬히 어루만진 덕이었다. 벌써 2학년이 됐지만 문제없이 학교도 잘 다녔다.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서면서 언니가 돌아오면 냉장고에서 하드를 꺼내 먹으라고 일렀다. 내가 뗐을까봐 미리 사둔 것일 테지만 난 매달리지 않았다. 어차피 두고 갈 테니까. 기진 언니가 끄는 슬리퍼 소리와 내가 물을 휘젓는 소리가 간간히 섞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깜짝 놀란 만큼 컸다. 나는 대야를 차며 벌떡 일어났다. 발등에 물이 엎어졌다. 기진 언니가 다급한 눈짓을 보냈다. 어서 받아. 나는 우물쭈물 물러났다. 전화를 기다린 건 내가 아닌데. 받아봐, 얼른. 언니가 재촉했다. 아무리 꼬맹이지만 집주인이 있으니 선뜻 전화기를 들지 못했다. 언니는 수줍은 마녀인지도 몰랐다. 나는 놀란 얼굴로 전화기와 언니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다. 답답했던지 언니가 전화기 앞으로 갔다. 잠시 망설인 뒤 가만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 뒤로 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듣기만 하다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문을 걸어 나갔다. 짙은 밤색 원피스를 입은 언니의 등짝이 검게 젖어 있었다. 채 마르지 않은 긴 머리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한 내 탓 같았다. 언니가 낙담한 게 전부 나 때문인 것 같았다.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어서 언니를 달래줘야 할 것 같았다. 틀림없이 전화 속 목소리가 언니를 찾을 것 같아 그런 거라고. 전화를 받을 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다고. 기진 언니는 자기 집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나는 다짜고짜 냉장고에서 꺼낸 하드를 내밀었다. 언니는 물끄러미 날 바라봤다. 까맣고 윤이 나는 머리칼을 얼굴에 반쯤 들이운 채로. 방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내게 웬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언니에게 하드를 내밀었다. 기진 언니가 마지못해 그걸 받아들였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지를 벗겨 한 입 베어 물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무슨 일 있어? 어?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기진 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언니는 달달하고 차가운 하드를 조금씩 깨물며 계속 울기만 했다. 나는 결심했다. 전화벨이 또 울리면 다시는 언니가 받지 못하게 해야지. 이 동네에 살지 않는다고 잡아떼야지. 밤을 타고 영영 사라져 버렸다고 해야지. 언니는 엉엉 울었다. 손에 쥔 하드가 녹아 없어질 때까지.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작품은 브런치북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 수상작입니다. 추억이 가득한 옛 거리를 배하고 온 느낌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또렷하게 기억되는 산물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우리의 부모 형제와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향기, 다 펼치지 못한 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